안녕하십니까, 짱구합니다. 오늘은 다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크게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자꾸 내 아파트 하나하나, 단지 하나하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부동산의 전체 시장 흐름을 한번 더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 이제는 좀 많이 다시 눌러주십시오. 약간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힘내시고,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영상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서울에 그죠? 강남을 비롯한 15억 이상 아파트 지역은 거래가 거의 단절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규제를 해도 부동산을 안 팔 거라고 했죠. 부자들은, 강남 지역 사람들은. 물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 많이 끼고 잡은 사람들은 이제 불벼락을 맞은 거죠. 예? 능력이 안 되면서 이제 대출을 끼고 그죠? 서민들이 이제 잡은 거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하지만 기존부터 잡고 깎고 있는 강남 부자들은, 살던 사람이나 부자들은 강남을 그렇게 안 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또 오를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제 오른다는 확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죠. 내가 보유세 지금 올랐다고 해서 그 손해를 이제 이익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제 형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돈 있는 부자들은 이제는 강남에 노는 매물이 있다면은 이제 자기는 줍줍이 할 수 있는 거죠. 경쟁자가 없어졌죠.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쉽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서울에 전셋값이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전셋값이, 제가 전에부터 전셋값이 상승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핀셋 규제를 했을 때 그 핀셋 주변 지역을 번질 거고, 그럼 그 주변에 지금 다시 규제를 했을 때는 서울 변두리까지, 그 다음에 강남 이하, 강남 근처의 수도권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여파가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서울 전체를 규제를 하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죠. 그죠? 핀셋 규제라는 거는 그만큼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여유를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규제라는 것도 부자들은 규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 되면은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준 거고, 서민들에게만 지금 불리한 지금 조건을 내걸은 거죠. 이 상태는 지금. 이제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집도 살 수 없고, 전세값도 이제 상승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전세값도. 그러면은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똑같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 전세값이 계속 상승해갖고 결국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수도권을 쫓겨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자, 이제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월세로 돌린답니다. 전세를. 그러니까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월세를 바꾸면은 월세를 벌어가지고 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메꾸면은. 그러면 월세도 올라가겠죠. 한없이 올라가겠죠. 월세가 전에는 뭐 100만 원 하던 것이 이제 150만 원 이렇게 받으려고 하겠죠. 주민, 그 사람, 집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은 강남이 올라버리면 주위에 같이 등달아 같이 올라버린단 말입니다. 서울 전역이. 그럼 경기도까지 여파가 차츰 미치는 거죠. 그것도. 아, 저기서 200만 원 받는데 나는 한 1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꾸 그러면 월세라는 거는 핵심, 그죠?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에 따라서 다 번진단 말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고가 상품 있고 중저가, 중가, 저가 상품 있잖아요. 그럼 고가 상품이 가격을 올리면은
그거 우유값하고 이런 거 라면값이 그죠? 이 선도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업체가 먼저 제일 그거 많이 그죠? 팔리는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업체가 먼저 가격 올립니다. 그러면은 뒤에 2, 3등 하는 업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같이 이제 등달아 올립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익인데, 그죠? 왜 안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익인데, 그래서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하니까, 결국 서민들은 서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맞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부터 항상 서울에 그죠? 집을 사라 했잖아요. 예? 집을 사고 만약에 능력되는 만큼 사라 했잖아요. 능력되는 만큼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강남이 아니더라도 강북이라도 빨리 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도저히 규제를 해가지고는 서울 집값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방 집값은 잡을 수 있어도 서울 집값은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서울 집값은 규제를 해도 어디 그거를 갖고 도망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지역은 오히려 자꾸 풍선을 눌리도 그 지역은 자꾸 티 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서울 이제 강남 쪽에 보면 아주 오피스텔 아주 1억 몇천원짜리 1억짜리 1억대짜리 이런 것들도 가격이 지금 막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일단 잡아놓자 이런 심리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일단 그거 원룸이나 투룸짜리 이런 것도 잡아놓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서울을 쫓겨나야 되고 일단 그거라도 잡아놓자 이런 심리로 그런 물건들까지 이제는 상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승을. 예? 옛날에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억짜리 이하 집도 함부로 이제 살 수 없는 서민들이 그러면 8억 이하짜리를 살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또 가격이 올라버리면 9억이 넘어버리면은 대출금을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출금을. 그래 되면 집을 또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억짜리, 8억짜리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최소한 6억대 정도 돼야 이게 안정권에서 6억대 이하짜리가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서민들은 일단 그거라도 잡아놓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또 상승을 할 그쪽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수요가 그쪽으로 몰려버리면은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못 잡으면은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값은 올라가니까 또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고 그 전세가 그러면 경기도까지 안 가겠습니까? 경기도까지 여파가 미치죠. 그런데 저는 경기도는 집을 사지 마라. 제가 항상 서울에 살아 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기도는 따라 오르다가도 내리면은 먼저 내린단 말입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은 서울 안에 내부에 사고 그것도 강남을 바운더리를 해서 강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남으로 교통이 그죠? 한 방에 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 빨리 갈 수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철로가 지금 강남으로 지나가는 이런 전철을 낀 그죠?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강남에는 전철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강남 위주로 전철이 돼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철 라인을 약간 외진데라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한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한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제 방송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부동산이 지금 급등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계속 빨리 내놓고 이러면은 빨리빨리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가만 안 오면은 시장이 이렇게 그래 빨리 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죠. 예? 시장 질서라는 게 우리가 규제를 안 하면은 천천히 이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천천히 곡선이 있는데 예? 그게 변화 속도가 적은데 자꾸 정부에서 정책을 자꾸 내쏟으면은 그 정책에 반대되는 그죠? 회피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이게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이때까지 제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신 분은 지금부터 또다시 한 번 더, 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16 부동산 대책 이후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했고 9억 이상 LTV를 40%에서 20% 낮췄잖아요. 그러면은 자 15억하고 9억이라는 우리가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억대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단기적으로 15억대 이상은 매매는 정체됩니다. 정체되는데 지금 현재 규제로 인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내놓을까 하는 겁니다. 예? 15억짜리 부자들이 갖고 있는 집을 내놓을까? 안 내놓죠. 역대 학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옛날에 규제한다고 해서 파는 사람들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가슴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학습 효과가 한번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놓죠. 예? 이 정권 지나면은 더 오를 건데 내가 뭐 몇 개월 만에 1억씩 오르는데 뭐 1,000만원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고 해서 끄떡하겠습니까? 안 하죠. 물론 이제 급하게 잡은 서민들은 이제 피보는 거죠. 대출을 많이 안고 산 사람들만 이제 피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중산층이겠죠. 그죠?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잡은, 이제 대출을 끼고 잡은 사람들은 어차피 중산층이니까 중산층 너거도 이제 내려가라, 저 밑으로 내려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이 강남의 너거들까지 살 공간이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되면은 그리고 9억 이상 아파트들은 자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눈치를 그죠? 9억 이상 아파트들은 눈치를 봐가지고 이게 이제 또 오르면은 15억까지 오르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9억에서 15억짜리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살 겁니다. 그죠?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9억 이하로 내려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억에서 7억짜리 정도가 가장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지금 5억에서 7억짜리 아파트들이 가장 경쟁이 치열해서 이 아파트들이 급속도로 지금 따라잡을 겁니다. 저 9억 이상 아파트를 따라잡을 겁니다. 그러면 5억 이하짜리는 어떻게 되면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5억 이하짜리라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단기에는 5억 이하짜리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직 집 없는 사람들은 5억 이하짜리라도 최대한 위치 좋은 데 잡아가지고 빨리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놓칩니다. 지금 자꾸 부동산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부동산이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상황은 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5억 이하짜리가 5억 이하짜리도 상승하겠죠. 그래 되면 또, 9억 이하짜리도 7억짜리가 빨리 9억대로 진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9억짜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밑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올라오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면 9억짜리에서 14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15억 이상 아파트도 당연히 올라가죠. 가격이라는 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유세를 많이 내고 이래 한다 해도 거래가 비싸게 거래가 된다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팔고 나갈 건데 부자들이 또 그걸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누가 안 사려고 하면은 15억 이상짜리를 절대로 나는 못 사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묵히는데 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땅 부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돈을 몇백억씩 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안 잡겠습니까? 다른데 돈 투자할 데도 없잖아요. 돈이 남아 도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돈이 우리가 다른 데로 투자할 위치라 장소라도 마련해 주면 뭐는데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기업이 지금 진기업 정책을 해가지고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벌이겠다 이런 확신을 주면은 주식으로 갈 거고 그죠? 이렇게 할 건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아니면은 해외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이 뜨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한 5%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해외 주식은. 근데 5%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것보다 그쪽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도 왜냐하면은 친기업 정책을 안 하기 때문에 친기업 정책 하는 나라에 주식을 투자하고 싶지 누가 반기업 정책 가지고 있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하고 잘한데도 법인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노조 데모하는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 떠나고, 그리고 최저임금까지 올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 봉급도 기업이 어려워지면 봉급도 낮춰야 되는, 잘 되면 봉급도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파가 지방으로 이전하느냐? 자, 이 규제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지방으로, 예? 돈이 몰릴 거다. 그죠? 지방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돈이 몰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방은 규제가 없으면은 이 시장 원리에서 변화가 된다면 시장 원리.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이 자, 안 보겠습니까? 자, 공급이 많은 아파트들은 안 가겠죠. 공급이 적은 지역을 가겠죠. 공급이 적은 지역이 어딥니까? 결국 대전 아닙니까? 대전. 지금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대전이니까 대전에는 돈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부터 서울 못 가면 대전을 투자해야 했다 아닙니까? 대전을. 제 말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지금 이런 급등하는 시기는, 변화가 있는 시기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근데 우리 서민들은 사실 뭐, 집 한 채 있는 건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정책들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정책, 서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빨리 팔고 움직이겠습니까? 돈도 많이 없는데, 그죠? 돈도 뭐 2, 3억 밖에 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움직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서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소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이라 단지 있으니까 서울에 다행이지. 그런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뭐 한 40%인가? 그죠?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한 50%인가 뭐 한 50% 정도는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더 많은 월세를 내야 되면서 집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규제를 해가지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규제 정책은 함부로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시장경제 원리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 예? 아무리 선의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규제로서 규제를 해가지고 그 옛날 독재시대 로마 독재시대에도 왕정시대 아닙니까? 그때도 물가 안정책이란 정책을 썼으나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안정책을 썼으나 공급이 안 되니까 부자들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프랑스의 우유값을 그죠? 모든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이런 지도자의 사상 하나가 우유값을 내리게 하니까 사료값이 비싸니까 소를 이제 키우질 못하는 가축을 소를 키우질 못하는 겁니다. 젖소를. 그러니까 소를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값이 문제돼요. 사료값을 잡으니까 사료업자들이 이거 뭐 사료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사료를 다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안 팔고 다 태워버리니까 사료 공급이 안 되니까 소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누가 소를 키웁니까? 이래도 사료가 없는데 사료가 없으니까 소를 못 키우니까 결국 우유를 그죠 비싸게 못 받으니까 우유값을 비싸게 못 받으니까 결국 젖소를 포기하게 된다 아닙니까? 포기하게 되니까 우유 공급량이 떨어지는 거죠. 공급량이 떨어지니까 결국 우유값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은 우유를 못 먹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규제를 하니까 결국 서민들은 집을 살 수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집은 극소수의 핵심 부자들만 살 수 있는 황금밭이 됐죠. 지금은 가격은 오른단 말이야. 공급이 줄고 그러니까 이게 집값 규제를 하니까 공급이 늘면 되는데 다행히 공급이 안 느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공급만 늘리면은 규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규제를 해도 공급을 많이 해주면은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공급이 없이 건설업자가 정부에서 다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민간업체에서 공급해야 되는데 가격을 낮춰서 분양해라 하니까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그러니까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제 말대로 다 이야기한 대로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잘 들으시고 자주 봐주십시오. 제가 뭐 이래 뭐 데이터를 자꾸 뭐 꺼내서 이야기해라 하는데 데이터 뭐 필요 있습니까? 말만 맞으면 되지. 데이터는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제시를 하는 거는 다 지나간 거를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는 지나간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얘기해 줘야 되죠, 미래를. 예? 미래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내가 내 머릿속에 다 엮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은 그냥 뭐 아무 근거도 없이 하겠습니까? 과거의 사례 비추고 지금 현재의 규제 속에서 예? 현재까지 진행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이걸 말해야죠. 방송이라는 방송에서 함부로 못하죠. 전문가들은 미래를 예측 함부로 못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인데 잘못 그거 평가했다가 예측했다가 틀려버리면 이 사람은 매장 되어버립니다. 매장. 하지만 우리 유튜브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어느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우리 부동산 방송이 많이 있는데 누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 지난 거를 어떻게 말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대구, 자, 공급이 많은 데는 집값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부자들이 그런 데는 안 옵니다. 단 공급이 없는 지역, 핵심지. 우리가 부산 사람들도 돈 있으면 내가 대전 가서 살아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서울에 못 살겠으면 대전에 가서 살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제 말 듣고 샀으면은 오를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집 팔고 월세라도 살면서 투자를 하실 분은, 내가 집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오르나 내려나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는 거고,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오르고 빨리 이제 늦게 내리는 지역, 늦게 오르고 빨리 내리는 지역,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돈이 여유가 되는 만큼은 부자 동네로 오라. 그래야 빨리 오르고 늦게 내리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시기가 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늦게 오르고 빨리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응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상식인데 이걸 이해 못하고 어떤 분들은 자꾸 내가 뭐 하락론자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언제 하락을 한다 했습니까? 급등한 지역을 한번 해수동, 그죠? 해수동 그거 규제가 풀리면서 상승할 거라고 막 하니까 내가 그때 바로 잡아 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급등하는 지역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결국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을 전체를 다 듣고 이해를 하십시오. 부분적으로만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갖고 자기 생각을 대입해서 제 방송을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제 방송을, 자기 생각을 비우고 내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내 말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시장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급등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그러면 이때까지 집을, 예? 부산은 내년까지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규제가 풀리면서 급등했단 말입니다. 수영하고 해운대.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효과니까 급등할 때 그럼 따라갈 겁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는 따라서 투자하지 말라고, 그때 하면은 결국에는 물린다고, 꼭지점에서 물린다고 한 거 아닙니까? 따라갔으면 뭐 꼭지점 물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물론 지금 최근 거래는 비싼 금액이 있지만 지금 거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싸게 산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에 의해서 지방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듣고 바르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두고 해석을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 말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은 오늘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제 말이 틀렸다 하신 분은 뭐 안 눌러도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만 구독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빨리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늦게 받아보면 이제는 이게 급하게 지금 변하는 시대라면 규제를 하면 할수록 변화가 심합니다. 굴곡이 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알림을 설정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은 이게 자유시장 질서에서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몇 개월 뒤를 이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규제가 있는 시대는 정부가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규제 정책을 내놓고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면 그 시장에 따라서 파동이 일어난다면 파동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초부터는 큰 변화가 일 거라. 내가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 지역은, 서울 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동이, 큰 파동, 작은 파동, 그죠? 결국에 파동이 일어나면서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부산 지역은 파동은 없이, 그죠? 지금 잠시 파동이 이제 일부분에서 파동이 일어났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 투기 세력에 의한 부산 사람들이 간 거랍니다. 간 거 아닙니까? 그죠? 투기 세력들에 의한, 작전에 의한 속임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거라고요. 아니, 자기가 미리 예측하고 사놨으면 상관없습니다.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런데 예측 못하고 있다가 급등할 때, 막 시장을 띄울 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시장을 띄울 때. 그죠? 제 말이 맞죠? 하여튼 다음에 또 좋은 방송을 만나겠습니다.